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내년부터 전체 대출액이 2억 원이 넘어가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적용받게 됩니다. 먼저 오늘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가계부채 추가 대책의 핵심이 뭔지 김보미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이번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핵심은 대출 한도 축소와 분할 상환 확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출은 갚을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받고 이후엔 원금과 이자를 따박따박 나눠 갚으라는 건데요. 일단 대출 한도 축소 부분에서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살펴볼까요? 우선 DSR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내년 1월부터는 총 대출액 2억 원만 넘어서도 DSR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년 7월부터는 이마저도 범위가 더 넓어져서 총 대출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들도 DSR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약에 내가 DSR 적용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 내 대출 한도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DSR은 나의 연간 소득에서 나의 모든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합니다. 은행과 같은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지금처럼 DSR 40%가 적용되고요. 카드사나 저축은행, 보험사 등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DSR은 50%로 적용됩니다. 지금까지는 60%였는데 내년부터 50%로 줄어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2금융권을 예를 들어 봤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총 대출액은 이미 받아놓은 대출까지 모두 포함해서 연소득의 절반 수준 이내로 제한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내년부터는 카드론도 DSR을 계산할 때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외에도 대출 한도를 줄이는 안은 또 있는데요. 바로 DSR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연간 원리금을 늘려서 추가 대출 여력을 낮추는 겁니다. 대출 만기가 짧아질수록 1년에 갚아나가야 할 원리금은 늘어나겠죠. 바로 이걸 이용한 겁니다. DSR을 계산할 때 그동안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만기를 7년으로, 비주택담보대출은 10년으로 간주해 왔는데요. 이 내년 1월부터는 각각 5년, 8년으로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분할 상환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담겼을까요?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의 분할 상환 목표치는 끌어올리고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분할 상환을 유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신용대출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나가게 되면 추후 추가로 대출 받을 수 있는 여력을 한층 더 확대해줘서 분할 상환을 적극 장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모두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4에서 5%로 잡았습니다. 올해보다 약 1%포인트 더 낮추면서 타이트하게 된 건데요. 실수요자들의 부담은 올해보다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네, 앞으로 대출 받기가 얼마나 더 힘들어지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치경제부 전민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이번 방안을 좀 보면 앞으로는 이제 담보물의 가치보다도 어떤 그 상환 능력에 따라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대출 한도를 좌우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그런 체계로 좀 바뀐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아무래도 좀 새로 내 집 마련하려는 이런 분들한테는 좀 지금 상황에서는 더 힘들어진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중저소득층이나 청년 등 실수요자가 체감하는 대출 한도 축소 폭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대출이 나가게 되면 소득이 적은 사람의 대출 여력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크게 줄기 때문인데요. 당장 내년 1월부터 대출 총액이 2억 원이 넘는 경우 매년 빚을 갚는 데 연소득의 40% 이상을 쓸 수 없게 되는데요. 즉 연소득이 5천만 원이라면 매년 2천만 원씩 갚을 수 있을 정도로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대출 한도는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반토막이 날 것이라는 게 시장의 분석인데요. 네, 한 시중은행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를 한번 보시죠. 네, 현재 DSR 1단계 규제에 따라 5천만 원의 신용대출이 있는 연소득 5천만 원의 직장인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6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현재는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만 차주별 DSR 40% 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 직장인이 사려는 주택에는 LTV 50% 규제만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2단계가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어 차주별 DSR 40%가 적용됨에 따라 1억 6천만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전보다 한도가 1억 4천만 원가량, 즉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셈이죠. 한도가 반으로 줄어든다는 건 네. 상당히 좀 치명적인 변화입니다. 아, 네네. 예, 이금융권에도 이번에 이제 DSR 규제가 더 강화된다라고 하는데 특히 이 카드론까지 규제 대상에 들어간다는 게 상당히 좀 강력하다면서요, 생각보다. 네, 지금 현재 그 카드론 만기는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2년에서 3년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예. 네, 1년이 가장 많습니다. 네, 중도 상환 수수료도 없어서 영세 자영업자나 그 중저신용자의 급전을 이제 조달하는 통로로 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 때문에 카드론을 DSR에 반영한다면 영세 자영업자와 중저신용자들의 급전 융통이 더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카드론은 만기가 짧아서 DSR에 미치는 영향도 강력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론으로 몇 천만 원을 빌리게 되면 다른 대출이 아예 막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이 주담대 1억 8천만 원과 함께 카드론으로 2천만 원을 빌린 상태라면 DSR 40%가 적용되는 은행에서는 추가 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한도가 막힌다는 게 당국의 의도대로 뭐 대출을 안 받는 쪽으로 네. 흘러간다면 아름답긴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던 사례들을 우리가 또 수도 없이 봐왔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또 이제 불법 사금융으로 몰려가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금융당국이 이제 1금융권 말고 2금융권에도 예외 없이 이제 버는 만큼 대출을 받아라라는 원칙을 적용하면서 네. 은행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돈을 빌릴 곳이 줄어들게 되는 건데요. 네, 뭐 정부는 이제 2금융권의 현재 40%의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DSR 규제를 적용했고 또 정책 서민 금융 상품과 중금리 대출을 늘려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는 했지만 제도권 금융회사 전체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결국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밀려나는 대출 난민이 속출할 수밖에 없겠죠. 네, 업계에서는 DSR에 반영되지 않는 300만 원 이하로 대출 쪼개기가 일부 늘어날 수는 있지만 다중채무자 관리가 강화되면 그것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더 질이 나쁜 현금 서비스라든지 대부업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당국이 더 관리 감독을 촘촘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이 당국이 대출 받는 사람뿐 아니라 금융회사들에 대한 관리도 더 엄격하게 하겠다 이렇게 밝혔다면서요? 네, 최근 그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금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제 대출 중단 사태가 많이 일어나서 수요자들 반발이 컸었는데요. 예. 금융당국은 이러한 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들이 연간으로 내던 가계부채 관리 계획을 분기별로 만들어서 분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는 당장 내년 1분기부터 은행들이 타이트한 대출 관리에 들어가겠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보통 연말로 갈수록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데 이 때문에 매분기 이렇게 대출이 중단되는 사태가 반복될 수도 있는 이번에 거죠. 나타났던 그 대출 중단 사태가 네, 그게 이번 매 10월에 분기. 나왔던 네네네네. 이게 앞으로 매 분기 나올 수 있다. 아, 예. 그러니까는 매 분기 초에 은행 대출이 공급분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그 시기에 맞춰서 이제 대출을 신청하는 한마디로 선착순 대출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또 매분기 초에 번호표를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최근에 카카오뱅크도 번호표 대출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 네. 이거 뭐 번호표 대출이 이제 반복되는 웃지 못할 풍경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은행권 관계자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네. 대출 한도 관리를 은행들이 뭐 지점별로 하는 것도 있고 보증 차원에서 관리를 전체적으로 잘 하는 데도 있으니까 그런 관리를 상시적으로 하는 거죠. 연간 목표치를 제출했으면 분기별 배정상에 맞춰가지고 이거를 만약에 1분기에 목표치에 다 달았다고 하면은 2분기에 대출 시행하도록 유도하고. 네, 이미 최근까지도 대출을 아예 중단하는 은행들이 있었기 때문에 금융회사를 직접 규제한다는 것 타격이 적지 않겠다 이런 네. 걸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출 규제를 전방위로 하게 되면 정말 이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주 잠깐 목돈이 필요한데 뭐 빌려주지를 않아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부분들은 또 예외를 두기로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대출 말고 시중은행들이 지금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예. 뭐 장례식에 필요하다든지 결혼식에 필요하던 이런 실수요 자금을 일시적으로 연소득 한도가 넘더라도 이제 대출해 주겠다고 이런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긴급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뭐 이 실수요에 대한 심사는 은행의 여신심사위원회 등이 하게 됩니다. 또 이건 이미 알려진 내용인데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선 DSR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내놓았습니다. 올해 4분기 가계대출 총량관리 한도에서도 이제 제외하기로 했는데요. 네. 하지만 내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다시 전세대출도 가계부채 총량관리에 포함됩니다. 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금융사들이 상시적으로 대출관리 한도 관리에 들어가면 은행별로 사정은 다르겠지만 언제든 전세대출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기에 당국은 이러한 조치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 원금에 DSR을 적용하는 플랜 B 정책을 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예. 정부는 여전히 전세대출이 가계대출 폭증을 주범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데다가 전세대출을 악용한 투기를 잡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전세대출 규제는 언제든 내밀 수 있는 카드가 되는 셈이죠. 그렇군요. 앞으로 이제 당장 한 번이 아니라 갈수록 대출 받는 게 더 어려워진다고 네. 봐야겠죠. 내년 1월에 이어서 뭐 7월에도 DSR이 한 번 더 강화되나요? 네네, 3단계. 네네. 3단계 강화가 네, 된다고 네, 하고 네. 여기 이제 대출 증가 목표 자체를 더 낮추는 이런 계획도 있다면서요. 네, 이게 올해는 6%, 근데 올해 6%도 달성을 못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좀 풀어져가지고 예. 6%가 넘는데 내년에는 이거를 4에서 5%로 줄이겠다고. 그러면 당연히 돈줄 옥죄기가 더 심해져서 대출 예. 절벽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내년은 그리고 뭐 DSR 2단계 시행에다가 이금융권에 대한 규제도 깐깐해져서 말씀하신 대로 가계대 증가 목표율이 4%로 올해보다 낮아지면 예. 네, 대출 한파가 더 강하게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최근에 대출 증가세는 집값과 전셋값 급등이 근본 요인인 만큼 재정이나 부동산 정책이 보완되지 않는 총량 규제로는 시장의 혼란과 실수요자 피해 등 부작용만 반복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관련해서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지고 상한 능력을 보고 뭐 소득만 본다 그런다면 양극화를 더 벌일 거라고 보고 가계부채 줄이려 한다면 대출만의 문제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양도소득세를 좀 낮춰져 버리게 되면 아마 집 처분한 사람 많을걸요. 가계부채 대부분이 지금 부동산에 또 세제에 관련된 건데 그거는 지금 손을 안 대고 있으니까. 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오늘 금융의 날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서 이번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 DSR 3단계까지 시행하더라도 규제에 영향을 받는 차주는 전체의 30%가 되지 않는다면서 서민과 취약계층들이 대출을 이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단언했는데요. 하지만 뭐 금리 인상까지 예고되고 금융권 전반으로 더 센 규제가 뭐 예고되고 있는 만큼 실수요자들은 더욱 대출 절벽에 내몰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전민정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번 규제로 앞으로 무리해서 집을 사는 이른바 이 영끌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강력했던 집값 상승 압력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이 전문가들은 완연한 하락보다는 매도와 매수 사이의 줄다리기가 더 팽팽해지는 흐름을 예상했습니다. 이어서 홍원표 기자입니다. 당분간 주택시장에서 대출을 최대한 받아 집을 사는 영끌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현금이 부족해 주택담보대출만으로 집을 살 수 없는 무주택자들은 사실상 주택 매수를 포기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2030 세대들의 매수 수요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DSR 규제 도입을 통해서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2030 세대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패닉바잉이나 영끌이 불가능한 환경에서 수요층 이탈로 인한 거래 동결 현상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금리 인상과 함께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예고되자 서울 아파트 매수 수급 지수는 6주 연속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누적된 집값 상승 피로감이 겹쳐 고점 대비 수천만 원가량 떨어진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현상은 일시적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여전히 수도권 주택에 대한 수요는 많고 대출을 못 받아 매수를 못하는 사람들도 여전한 잠재적 수요층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대출 규제로 1주택자의 갈아타기도 막히면서 당장 집을 팔 수 없기 때문에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집을 팔기도 쉽지 않게 되고 집을 사기도 쉽지 않게 됐지만 이런 양상들이 맞물려서 매매 건수는 비록 감소하더라도 신고가는 계속 형성이 되는 이런 상태가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편 매수 수요가 전세 수요로 이동하면서 전세난이 극심한 서울의 전세값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전세값이 집값을 밀어올리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고강도 대출 규제가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